2021년 11월 9일 모의고사 비문학 파트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20에서 24번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항상 문제 먼저 보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포커스를 좀 집중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가 그거를 미리 판단하고 다음에 지문을 봐주면 그만큼 범위를 좁혀갈 수 있으니까. 자, 20번에 보니까 뭐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네요. 예, 그 내용 중점으로 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아이고. 21번 자, 이런 걸 포인트 문제라고 그래요. 피보험이익, 요거 내가 좀 면밀히 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A에 대한 이해. 자, 22번 같은 경우에는 A를 본 다음에 바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 23번과 24번 이렇게 이제 상황이 나와 있죠. 좋습니다. 추론 형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해 보도록 하지요. 이제 비문학 파트입니다. 자, 손해보험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 측에서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 손해보험에 대한 개념이 지금 나와 있지요. 자,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손해보험은 오늘날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 있다. 자, 근데 비문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이런 긴 지문 읽기 연습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문제는 또 간단하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경우 자기가 접해보지 못했던 지문들이 튀어나와서 당황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비문학 파트는 뭐 요령이라는 게 없어요. 꾸준하게 반복 학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나마 조금 좀 손쉽게 조금 이렇게 틀을 갖춰가는 공부 방식은 단락별로 정리를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첫 번째 단락은 손해보험에 대한 개념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할게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받는 자를 피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 자를, 지닌 자를 보험자라 한다. 자, 또 역시 개념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용어들 튀어나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자, 우리 포인트 문제 이렇게 있었죠? 이때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의 대상을 말한다. 자,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 대상. 손해보험 계약은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손해의 전제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하고 이를 피보험 이익이라 한다. 여기도 또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피보험 이익이 뭐다? 보험 목적에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시가 100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자, 여기는 예시가 나오네요. 시가 100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화재로 주택이 전소하면 100원을 잃는데 이렇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다. 아하. 자, 보험사고 발생으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에요. 피보험 이익이 없는 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하며 보험 계약이 도박처럼 될 수 있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범죄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자, 여기는 이제 문제점, 우려되는 점. 자, 그러면 이 단락은 개념들이 좀 많이 튀어나왔죠? 피보험자, 보험자, 피보험이익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고 그거를 예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이익에 대한 우려도 좀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자, 다음 단락 보도록 할게요. 자,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자, 바로 윗단락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피보험 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한 요건, 이 단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우선 객관적으로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 정신적, 도덕적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예컨대 예시 소중히 간직한 자신의 일기장을 5억 원의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적법한 이익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한다. 아하.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뭡니까? 바로 윗단락에서 얘기했던 이 피보험 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막기 위한, 제한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객관적으로 금전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그것을 이제 보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개인적, 정신적, 도덕적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라고 제한을 해놨습니다. 다음 단락이에요. 자, 손해보험은 실손 보상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그럼 이게 뭐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고 있어요. 자, 실손 보상 원칙이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자, 여기도 이제 개념이 또 튀어나왔죠. 따라서 손해보험을 통해 피보험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를 이득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자, 또 개념 나왔습니다. 자, 실손보상 원칙은 손해보험 계약의 도박화를 막고 보험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 단락에서 개념 두 개 나와 있네요. 하나는 실손보상 원칙. 자, 실손보상 원칙은 뭐였습니까? 실제 손해본만큼만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상 원칙은 이득금지 원칙, 보험을 통해서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금한다, 하지 못하게 막는다. 두 가지 개념이 나와 있네요. 자, 이번엔 A 부분입니다. 자,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이, 자, 다시요. 미안합니다. 자,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으로, 자, 보험가액에 대한 또 개념이 나와 있어요. 개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체크를 해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객관적 금전적 평가액이에요. 보험자가 보험금의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 보상 책임의 법률상의 최고 한도액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개념이 되겠네. 보험가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이득금지의 원칙과 관련해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생겼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오호. 그러니까 우리가 윗단락에서 뭘 봤습니까? 이득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봤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바로 이득금지의 원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란 얘기예요? 보험가액이라는 얘기네요. 이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보험계약에서 실제 약정한 최고 한도액은 보험금액이라고 한다. 자, 보험금액에 대한 개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보험계약에서 실제 약정한 금액, 이것은 보험금액. 자, 보험금액은 당사자가 약정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보험기간 중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실제로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항상 보험금액만큼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금액은 보험금의 최고 한도라는 의미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A 부분에서는 지금 두 가지 개념이 나와 있어요. 보험가액 그리고 보험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 그 최고 한도액이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득금지 원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보험금액은 이제 보험자가 지급할 최고 한도액, 이게 보험금액이고요. 보험기간 중에는 변동되지 않고 그 다음에 최고 한도액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최고 한도액 안에서 지급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 부분 22번입니다.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도 없다. 그렇죠? 자, 위에서 보험금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험금은 어디 보자. 보험금, 잠깐만요. 자, 그렇죠. 보험금이라는 것은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은 보험금액입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최고 한도액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도 없고, 당연한 설명.
다음 두 번째, 보험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보험 기간 중 보험 가액은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아, 그런가요? 보험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까? 자, 보험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따져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보험 금액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보험 기간 중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보험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 2번에서는 변동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틀렸죠. 3, 4번도 확인하겠습니다. 3번, 보험가액은 보험금의 액수가 이득금지 원칙에 이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맞는 설명. 보험가액은 객관적인 금전적 가치평가에 의해, 그렇죠? 보험금액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정해진다. 네, 그렇고요. 다섯 번째,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액을 약정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 항상 보험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한도액은 정해놨지만 반드시 항상 최고 한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뭐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방금 봤었던 내용이고요. 문제에 있었던 내용.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 한다. 역시 또 개념 나와. 시가 100원 상당의 건물을 보험금액 200원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인 그 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조정해야 된다.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실제 그 손해이익에 맞춰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과이익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위 사례에서 건물이 100% 손실을 입었다면 100원만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엔 초과보험이 아니었으나 보험가액이 감소한 경우처럼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채 초과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는 단순한 초과보험이라 한다. 또 개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는 초과보험이 아니었어요. 초과보험이 아니었는데 이게 기간이 지나면서 초과보험이 된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 뭐 이런 거죠. 내가 그 건물을 100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00원짜리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값이 뚝 떨어졌네? 건물값이 50원이 됐어요. 50원이 되었어도 내가 지금 계약한 보험은 100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이 불탔다고 합시다. 시가 50원 건물이 탔다고 하면은 나는 100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50원이라는 초과이익이 생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동산 어떤 그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잠깐만요. 화면으로 보니까 문장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감액을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지급하는 금액인 보험료의 감액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0원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만약 그 집이 50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100원을 다 지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초과보험을 체결한 경우는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이라 하여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아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초과보험을 체결하면 그것은 전부 무효. 사기. 자, 한 명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여러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복보험이라 한다. 자, 여기 또 개념 나오죠. 이 지문은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때 각각의 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서로 같아야 하고 보험 기간도 공통이어야 한다. 중복보험은 초과보험과 유사하게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을 의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은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단순한 중복 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가 보험 금액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지만 그 보상액은 각각의 보험 금액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A라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 100원짜리 건물을, 이제 100원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근데 보험을 드는데, 보험회사 한 군데가 아니라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이렇게 여러 보험사에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A가 생각할 때는 나 이 100원 집이 탔네? 화재가 났네? 그럼 나는 각각 보험사로부터 100원, 100원, 100원 총 300원 받아야 되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이 중복보험을 어떻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의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은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돈 벌려고 일부러 여러 군데에 같은 보험 계약을 드는 경우. 자, 단순한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가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지만 그 보상액은 각각 보험 금액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 100원인 건물에 대하여 각기 다른 세 보험자와 보험 금액을 각각 100원, 60원, 40원으로 하여 화재보험 계약을 한 경우 각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 당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만약 100% 손실을 입으면 피보험자가 100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각각 50원, 30원, 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n분의 1이란 얘기네요. 그쵸? 제 보험자, 제 보험회사가 되겠죠? 이 보험자가 이 100원에 맞춰주는 겁니다. 각각 그 비율에 따라서 얼마씩 냈는가에 따라서 그 보험 금액에 따라서요. 네, 그 계약 그 비율에 따라서 각각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험 사기 같은 그런 뉴스를 좀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 신체를 어떻게 한다거나 아니면 부인이나 남편한테 생명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해서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탄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도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 중복된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더 100% 지급을 하기도 하고 감액해서 지급하기도 하고 또는 사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 입건이 되기도 하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윗글을 읽은 후 메모한 내용의 일부다.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글을 선택한 이유. 광고를 접하면서 손해보험에 관심이 생겨서 글을 통해 알게 된 내용, 기억, 더 알고 싶은 것, 손해보험이 아닌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1번. 손해보험 계약이 초과보험 경우는 어떤 때인지 자, 내용이 있었죠? 2번. 손해보험 계약에서 실손 보상 원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있었고요. 3번.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자, 피보험자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4번. 손해보험 계약이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도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지 요거는 내용이 없었죠. 5번. 손해보험 계약에서 정신적, 도덕적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금전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신적, 도덕적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답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22번.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피보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고,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될 수 당연하죠. 피보험 이익이 없는데 피보험자가 당연히 안 됩니다. 피보험 이익이 서로 다른 손해보험 계약은 중복보험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달라요. 다른 것은 중복이 아니죠.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대상이 갖는 경제상의 이익이다. 네. 자, 그런데 이때 경제상의 이익은 원래 갖고 있었던 경제상의 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죠. 5번.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확장되어 있어야지만 피보험 이유 될 수 있다? 확장되어 있어야지만, 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가치가 확장되느냐, 이건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고, 그리고 요 내용을
어디 있었을까나. 아마 그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부분 여기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장되는 경우, 예, 또는 적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확정되는 경우, 요럴 때에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확정 아니죠. 사고가 날 때까지 확정되어 있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22번 아까 했고요. 자, 이제 박스 형태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2년 전 시가 1000만원의 건물 X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X에 대하여 보험사 A와 보험 금액을 600만원으로 하는 화재 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건물에 대하여 보험사 B와 보험 금액 400만원의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그 뒤 X의 시세가 하락해 현재 평가액은 800만원이다. 갑이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 금액과 보험료는 모두 가입 당시와 달라지지 않았다. 단 갑이 가입한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모두 갑 본인이다. 모두 계약일이 같으면 보험기간은 5년이다. 자, 요 내용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요 부분이죠. 아까 우리 예를 들었던 것. 그렇죠? 그 초과보험이 될 경우 단순 초과 보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감액을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 지급하는 금액인 보험료의 감액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서 갑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갑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내는 보험료 이거를 깎아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험사 A와 그 다음에 보험사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하기로 한 600만원과 400만원 이거 깎아줘, 이거 좀 낮추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가나에 대한 부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나는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고, 맞죠? 보험자는 서로 다른 손해보험, 보험회사는 서로 다른 손해보험 맞고요. 2번, 가와 나의 보험 금액의 합계는 가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보험 가입과 일치하지 않죠. 예, 800만원으로 시세가 바뀌었습니다. 3번, 보험 계약 후 건물 시세가 하락하였지만 가와 나 중 어느 것도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지 않겠고, 예, 전부 무효되는 건 아니고. 4번,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가와 나의 피보험자인 갑은 A와 B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겠군. 그렇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금을 받는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5번, 갑이 가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나의 보험자는 보험 가액의 변동을 근거로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었겠군. 자, 요거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요. 자, 갑이 가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 600만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400만원짜리만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보험자는 보험 가액을 변동을 근거로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죠. 왜 없을까요? 자, 만약에 가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000만원에서 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보험자의 보험 가액은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불타서 800만원이 없어졌다? 그래도 400만원은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4번. 다음은 보기와 관련한 보험 사고 상황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ABC에 들어갈 금액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건물 X의 화재가 일어나 50%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갑은 보험사 A와 B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A는 보험계약에서 실제 약정한 뭐뭐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자, 처음에 A는 보험의 한도가 얼마였습니까? 600만원이었죠? 자, 그러면은 1, 2, 5번은 제낄 수가 있겠고, 쭉 제끼고, 여기는 600만원 들어가죠. 600만원 내에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그런데 다른 보험사와 연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A는 각 보험사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갑에게 삐리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비율을 우리가 좀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비율을 따져줍시다. 자,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위에. 자, 시세가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800만 원의 손실이 난 거예요. 아, 800만 원 아니라 400만 원의 손실이 났구나. 그렇죠? 왜냐하면은 50%의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400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이거를 A 보험사하고 B 보험사하고 이제 나눠서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답이 나왔을 거야.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만 보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퍼센트를 비율을 정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600만원에 반은 300입니다. 자, A보험사는 600만원을 지급하는 거죠. 그쵸? 단순 계산 해볼까요? 600만원에 300만원이에요. 그럼 300만원 이상 지급하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답은 3번 딱 나오죠. 그쵸? 예.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다른 보험사 연대 책임질 의무가 있는 A는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갑에게 땡땡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역시 연대 책임질 의무가 있는 B는 C를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단 X의 평가액은 현재 기준은 산재연대형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B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얼마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었나? 400만원 화재보험에 가입됐다고 있었죠? 400만원에 되어 있었는데 이거 그냥 단순 50% 하면은 200만원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때 300만원과 200만원은 1000만원일 때 지급하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뭐 비율 계산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당연히 그러면 A 회사는 300만원에서 더 감액이 된 가격 240만원이 나올 테고 B 부분은 200만원에서 더 감액된 금액 160만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보다 보면 경제지문이나 뭐 이런 문제 보다 보면은 사칙연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귀찮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지문을 비교했을 때 얘네들은 50% 이상 지급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답을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4번까지 했고요. 다음 비문학 지문 보도록 할게요. 28에서 3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8에서 32번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 그리고 포인트 문제 방사성 추적자 그리고 기억의 이유. 자, 32번 사전적 의미. 32번 문제는 하지 않을게요. 이게 좀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 또 시간도 걸리니까 32번 문제는 뭐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은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1번 문제는 이게 그래프 뭐 도표 나와 있네요. 뭐 감마 검출기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네요. 네. 자, 과학 지문인 것 같아요. 지문 보도록 하죠. 양성자 단층 촬영은 세포의 대사량 등 인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몸속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그 물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자, 양성자 단층 촬영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몸속에 물질을 집어넣고 촬영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대사량이란 사람의 몸속 세포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총량으로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는 대사량의 차이가 난다. 자, 대사량에 대한 또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PT, 자, 양성자 단층 촬영. PT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세포의 반응을 이용하여 이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리가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은 양성자 단층 촬영에 대한 개념과 대사량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양성자 단층 촬영의 원리,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음 단락입니다. PT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몸속에 방사성 추적자를 주입해야 한다. 요게 이제 특수물질이 되겠군요. 일반적으로 PT에 사용되는 방사성 추적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한 포도당 성분의 특정 물질로 이는 특정한 원소 또는 물질의 이동 양상을 위해 쓰인다. 방사성 추적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한 포도당. 얘가 무슨 일을 하느냐? 특정 원소 또는 물질의 이동을 알아냅니다.
자, 이렇게 주입된 방사성 추적자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과 유사하기 때문에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에 다량 흡수된다. 아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지금 포도당 성분하고 결합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에 흡수가 되는군요. 자, 그런데 세포 안으로 흡수된 방사성 추적자는 일반 포도당과 달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세포 안에 머무른다. 아하. 여기 이제 피트를 할 때 특정 물질을 주입한다고 했는데 방사성 추적자를 주입해요. 근데 걔를 어떻게 한다? 포도당하고 결합해서 집어넣어요. 그럼 비정상 세포가 포도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정상 세포가 그 특정 물질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바로 이 비정상 세포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이거를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자, 세포 내 축적된 방사성 추적자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붕괴되면서 양전자를 방출한다. 방출된 양전자는 몸속의 전자와 결합하여 소멸하는데 이때 두 입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 이 에너지는 180도 각도를 이루는 한 쌍의 감마선으로 방출되어 몸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치가 어디 있었는지, 비정상 세포가 어디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원리가 되겠네요. 자, 몸 밖으로 나온 감마선은 피트 스캐너를 통해 검출되는데, 피트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가 검사 대상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다. 자, 여기 이제 구조에 대한 설명. 180도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은 각각의 진행 방향에 있는 검출기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한 쌍의 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을 동시 검출 응답선이라 하며 감마선의 방출 지점은 이 선의 어느 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비정상 세포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의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몸의 어느 지점에서 감마선이 방출되었는지에 따라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락에서는 이제 스캐너, 그렇죠? 피트 스캐너를 통해서 감마선을 검출하는 거고, 두 개가 나오고 두 지점을 잇는 것을 동시 검출 응답선이라 하고, 시간차가 발생하는데 요거는 이제 몸의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몸의 어느 지점에서 감마선 방출에 따라 검출기까지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단락. 감마선이 피트 영상의 유효한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피트 스캐너의 검출기로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를 동시계수라고 한다. 자, 동시계수에 대한 개념도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시간차 없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네요. 하지만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스캐너는 동시계수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폭인 동시계 시간폭을 설정하고 동시계 시간폭 안에 들어온 경우를 유효한 성분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볼까요? 자, 한 쌍의 감마선이 동시에 방출됐다. 한 지점에서 방출됐다. 그러면 시간차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동시계수라고 해요. 그러면 뭐 이 부분이 비정상 세포가 있는 지점이라 확신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동시계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이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동시계수 시간폭을 설정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좀 여유롭게 좀 설정하고 그 안에 들어온 감마선을 유효한 성분으로 이제 간주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런데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한 한 쌍의 감마선, 즉 동시계수 중에서도 피트 영상의 유효한 성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100% 시간이 감마선 한 쌍이 완전 정확하게 도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애들도 있을 거야. 우선 감마선이 주변의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 변화가 생겼으나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산란계수라고 한다. 자, 산란계수에 대한 개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위에 기억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억에 대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뭡니까? 감마선이 주변의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자, 다음으로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 한 개의 감마선만이 검출기로 도달할 때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한 개의 감마선과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랜덤 계수라고 한다. 네. 그래서 산란계수 한 경우, 랜덤 계수 한 경우 이 두 경우는 모두 실제 감마선이 방출된 지점이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핏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즉,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참 계수만이 유효한 성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핀 영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란계수와 랜덤계수의 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계수 시간폭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렇다네요. 자, 그러면 28번 문제 보도록 해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핏은 특정 물질과 비정상세포 반응이 온다. 맞고, 핏에서 동시검출 응답선 직선 형태로 표현된다. 그렇고요. 핏 스캐너는 감마선을 방출할 핏 영상을 만든다. 자, 감마선 방출하는 게 핏 스캐너가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고, 핏은 인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 기술. 그렇고, 핏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로 이루어진 원형 구조.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9번 방사성 추적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 세포 내 다량으로 흡수된 축적. 맞고요. 세포의 대사량을 평소보다 높이기 위해서 이용된다. 아니죠. 예, 말 그대로 추적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비정상 세포가 대사량이 높아서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원하기 때문에 이 방사성 추적자를 포도당하고 결합해서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4번 3번 일반 포도당과 유사하지만 에너지원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고요. 특정 물질의 이동 양상을 밝히기 위해 사용 화합물, 양전자를 방출하며 붕괴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결합된 물질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30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출된 감마선이 180도 방이 아니고 양전자와 전자의 질량 에너지를 바뀐다는 내용 관계없고 한 쌍의 감마선이 동시에 검출기에 도달하면 동시계수 인정되기 때문이다. 뭐 이거는 맞는 얘기긴 한데 기억의 이유. 자, 기억이 아까 뭐였습니까? 다시 확인하면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죠. 예. 한 쌍의 감마선 중 하나의 감마선만이 펫의 영상이 유효한 성분이 되기 때문이다. 감마선 방출 지점에 따라 두 감마선이 검출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서로 다르니까. 예, 그렇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들어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보기에 이제 ABC 이게 나와 있고요. 자, 9번 ABC. 자, 검출기에 도달한 두 감마선의 시간차 되어 있어요. A는 5, B는 7, C는 10. A, B, C는 모두 동시계수 시간폭을 12로 설정한 동일한 P스캐너로 감마선을 검출한 경우이고, 까만 네모는 감마선의 방출 지점을 나타낸다. NS는 시간 단위로 10억분의 1초를 나타낸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자, A의 경우 한 쌍의 감마선이 주변의 물질과 상관없이 도달했다면 참 개수라고 할 수 있죠. 예. 이거는 그냥 설명 그대로입니다. 자, 2번 B의 경우 한 감마선이 진행 방향이 바뀌었지만 동시 계수 시간폭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겠군. 자, 이렇게 지금 B 부분을 보면 이렇게 방향이 한번 바뀌죠.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우리가 지문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산란계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산란계수. 그래서 마지막 단락 부분에 지문이 설명이 되어 있었고, 여기 다시 한번 보면 감마선이 주변의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검출기에 도달한 시간 변화가 생겼으나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 이를 산란계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애가 여기서 한번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B는 우리가 산란계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B의 경우 한 감마선의 진행방향이 바뀌었지만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였다고 도달했죠. 왜냐면 12인데 12를 설정했는데 지금 7입니다. 2번 설명 맞는 설명이고요. 자, 3번 C의 경우 핏 영상의 유효한 성분이 될 수 없는 랜덤 계수라고 할 수 있겠군. 자, 그럼 랜덤 계수에 대한 설명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 한 개의 감마선만이 검출기로 도달할 때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한 개의 감마선과 동시 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점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한 쌍의 감마선 중에서 하나만 검출됐을 때 그게 랜덤 계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 지금 방출 지점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한 쌍의 감마선을 갖고 있는데 각각 하나만 검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 랜덤 계수, 얘는 랜덤 계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A와 B의 경우 동시 계수 시간폭이 8이었다면 산란 계수는 검출되지 않았겠군. 자, 검출되지 않는다. 어차피 8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5와 7이죠. A는 당연히 산란 계수가 없어요. 근데 B는 산란 계수입니다. 그쵸? 그리고 도달 시간차가 7이기 때문에 그 안에 검출이 됩니다. 4번 틀렸죠. 자, 5번 B와 C의 경우 실제 감마선의 방출 지점이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겠군. 그렇죠? 산란 계수와 랜덤 계수는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또 나머지 비문학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비문학이 37에서 41번 비문학이 있고요.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가와나의 공통점, 포인트 문제 기억, 그리고 40번 A와 B의 의미 되어 있고 40번 가와나에 대한 이 내용. 자, 근데 요런 문제들이 있어요. 가와나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끊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중간에 끊어져 있는 애들은 가 보고서 제낄 수 있습니다. 먼저 가를 보고 선지에 있는 가 부분 제끼면 됩니다. 그런데 37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슷한 양상의 문제이긴 한데 37번 문제는 가와 나는 이렇게 묶어놨죠. 37번 문제는 낫까지 보고서 가와 나를 둘 다 보고 접근을 해야 되고 4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를 보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9번 가와 나를 학생 추론 형태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사랑의 본질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은 자, 이렇게 누구 전문가나 철학자 나오면은 항상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인간의 사랑인 아모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다. 자, 아모르가 뭐라고요? 인간의 사랑.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는구나. 아모르 파티. 그는 인간의 선을 추구하려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인데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라 말한다. 욕구가 사랑. 이때 선이란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자신의 본성에 적합하거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뜻한다. 자, 그래서 가달락에서 얘기하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각하는 욕구는 사랑, 그리고 선은 나한테 좋은 것. 자,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되는데 이는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자, 어휘 묻는 문제가 또 있었죠. 41번 어휘 문제가 있는데요. 요건 이따가 지문 분석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좀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해주면 좋은데 우선은 지문 분석을 주로 두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아퀴나스는 욕구를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대상에 의해 촉발되어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감각 욕구는 뭐예요? 뭔가가 있어. 그걸 보고 발현되는 거야. 그걸 보고 아, 좋아요. 아, 갖고 싶다. 이렇게 돼요. 이게 감각적 욕구죠.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지성의 능동적인 활동과 주체의 선택에 일어나는 보다 적극적인 것이다. 오호. 그러니까 이 지적 욕구는 뭡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야. 예.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둘째. 감각적 욕구는 감각적 인식 능력에 의해 선호로 인식된 것을 추구하는 반면, 그렇죠? 감각적 인식 능력입니다. 자, 감각적 인식 능력에 뭐가 있을까? 오감이죠, 오감. 그래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그러니까 뭐 시청, 후미, 촉. 이 감각, 그래서 선호로 인식된 것, 나한테 좋은 것. 자, 진적 욕구는 지성에 의해 선호로 이해된 것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감각적 인식 능력은 대상의 선악 판단에 개입할 수 없지만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 이해한 바에 따라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 판단합니다. 이해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을 하죠. 근데 감각적 인식 능력은 어때요? 먼저 감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야지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단맛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면 감각적 욕구는 사탕을 추구하겠지만 지적 욕구는 사탕이 충치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선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감각적 욕구는 감각적 인식 능력에 의해 선으로 인식된 것을 추구하지만 지성은 이해한 바에 따라서 선악을 추구한다. 자,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고 말하며 사랑이 선을 향한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에 의한 행위를 정념이라고 칭하며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정념은 없으며 선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여러 정념이 비롯된다고 하였다. 자, 감각 욕구를 어디랑 연결했어요? 정념. 만약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한다. 다른 것보다 더 선이라고 이해된 것을 우선 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선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입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지성이 들어갔죠?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판단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난 쟤가 좋아. 얘도 좋아. 그 옆에 있는 애도 좋네?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을 때 선택하게 되죠. 마음의 선택. 그걸 뭘로 한다? 지성으로 선택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40번 문제를 좀 제껴볼 수 있죠. 앞에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제껴볼 수 있을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1번 가야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고 맞죠? 2번 아퀴나스는 모든 정념이 사랑을 전제한다. 그렇고요. 3번 아퀴나스는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고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 이게 선이라면 맞게 되겠죠. 4번 아퀴나스는 사랑을 욕구와의 관계에 따라 설명. 그렇고요. 5번 아퀴나스는 인간의 사랑이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40번을 우리가 제껴놨을 때 1, 2, 3, 4, 5번이 다 맞아. 그러면 40번의 핵심은 뭐란 얘기입니까? 나란 얘기죠. 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1, 2, 3, 4, 5번 중에 하나가 나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야, 감성 하나, 실천 하나.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같이 인간의 경향성에 근거한 사랑이며, 자, 경향성이라는 것은 방향이에요. 자, 어떤 자기 취향 이런 것들.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서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보다는 실천적 사랑에 더 주목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 뭡니까? 사랑을 둘로 나눴습니다. 누가? 칸트가. 감성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나눠놨고, 그 다음에 실천적 차원의 사랑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법칙을 실천하려고 하는 선의지를 지닌 존재다. 도덕법칙을 실천하는 선의지가 있는 게 인간. 여기서 선의지란 선을 지향하는 의지로 그 자체만으로 조건 없이 선한 것. 네, 조건 없이 선하다. 그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인간에게 도덕적 법칙을 의무로 부여하기 때문. 칸트에게 의무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 칸트의 의무에 대한 개념 나와 있죠. 이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은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칸트는 선의지에 따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실천하는 것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자, 요 단락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간은 선의지가 있습니다. 선의지는 조건 없이 선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성이 도덕법칙을 의무로 부여하는데, 이때 의무는 어떤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칸트는 선의지에 따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면은 그냥 이 문맥을 따라가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100% 이해하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국어 영역 문제는요, 정보를 찾는 문제고, 그 정보가 선지하고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따져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단락. 칸트의 관점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의무로 강제하거나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칸트 차원에서는 이 감성적 차원은 도덕적 가치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죠? 그는 어떤 경향성과도 무관하거나 심지어 경향성을 거스르지만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무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자, 방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천적 차원의 사랑만이 보편적인 도덕법칙으로 명령될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모든 인간이 갖는 서로에 대한 의무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 40번, 우리가 방금 나를 봤기 때문에 40번의 뒷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볼 거야. 자, 1번. 나의 칸트는 인간에게 그 자체로 선한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보았다. 맞죠? 2번. 나의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없다고 보았다. 마지막 단락이었죠. 3번. 나의 칸트는 사랑이 인간에게 도덕법칙을 의무로 부여한다고 보았다. 틀렸죠? 사랑이 아니라 뭐였어요? 이성이죠, 이성. 답 3번이고요. 4번. 나의 칸트는 사랑을 감성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구분했죠. 5번. 나의 칸트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법칙이 있다고 보았죠.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40번 문제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 먼저 제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와나를 다 읽고 한꺼번에 이 선지를 제끼려고 하면은 또 들여다봐야 돼요. 또 가제문을 찾고 또 나제문을 찾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45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떤 이 정보를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정보, 나중에 해결해야 될 정보,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돼요. 선택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37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가와 나는 모두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글쎄. 2. 가와 나는 모두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내용 전개. 그렇죠. 개념들 나와 있었죠. 3. 가와 나는 모두 두 가지 이론의 장단점. 장단점 아니고요. 4. 가와 나는 모두 두 가지 관점을 절충. 아니고요. 5.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의 견해가 가진 논리적 오류. 아니죠. 2번밖에 없네요. 38.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포인트 문제. 기억이 어디 있었더라? 욕구.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각한 욕구. 이것도 실수했다.
자, 기억이 가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가 지문 보고 38번 문제를 풀어줬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놓쳤네요. 자,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 자, 기억은 욕구였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욕구. 자, 선을 추구한다. 맞죠? 인간이 지니고 있다. 그렇죠?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 구별된다. 그렇죠? 감각적 욕구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 선택을 누가 한다? 지성이 한다. 예.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정력. 맞죠? 아닌 것은 4번. 39번. 자,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은 잠에서 깨어나 방 안 가득한 카레 냄새를 맡고 카레가 먹고 싶어도 식탁으로 갔다. 이거 감각적 욕구네. 그런데 오늘 예정된 봉사활동에 늦지 않기 위해 카레를 먹지 않기라고 봉사활동을 갔다. 이건 지성이면서 의무. 칸트식으로 말할 수 있죠.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카페를 들렀더니 진열장에 시원한 생수와 맛있는 케이크가 있었다. 그것을 보니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지만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후 케이크를 주문해 먹었다. 그러다 갑은 카페에 들어오는 이성인 을의 미소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감각. 평소 갑은 부끄러움이 많았지만 용기를 내어 을에게 다가왔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카레가 먹고 싶어진 것은 카레 냄새에 의해 촉발된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 맞고요.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카레를 먹지 않은 것은 지성이 카레를 먹는 것을 선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고,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생수와 케이크 중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것은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더 선이라고 이해해요. 그렇죠? 나한테 더 좋은 게 뭐냐 이거예요. 네 번째, 칸트에 따르면 갑이 을의 미소에 첫눈에 반한 것은 자연적 경향성에 끌린 것. 그렇고요. 칸트에 따르면 갑이 을에게 다가간 것은 감성적 차원의 사랑에서 실천적 사랑 아니죠?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입니다. 의무.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당연히 뭐 가서 뭐 고백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예, 틀린 것은 5번.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가 실천적 차원의 사랑입니다. 40번 아까 했고요. 사실론 보겠습니다. 자, A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B는 어떤 관례나 어떤 유행에 따른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찰이 범인의 뒤를 따라갔다. 이건 실제로 쫓아가는 거죠. 안 되고. 춤으로는 그를 따를 자가 없다. 이것도 안 되고요. 2번 그는 법에 따라 얘를 처리했다.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처리했다. 되고. 우리는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 뭐 관례나 관행, 유행에 따르는 것들 뭐 타당하죠. 세 번째, 개발에 따른다. 이거 안 되고요. 무슨 A만 다 한번 따져볼까요? 4번 아무도 그의 솜씨를 따를 수 없다. 솜씨를 따라 안 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이건 될 것 같은데 B는 안 되겠네요. 나는 강을 따라 안 되죠. 예, 그러면은 2번밖에 없네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비문학은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줘야 돼요. 읽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독해를 늘릴 수가 없고, 독해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비문학을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꼭 정리해주고 지문 분석 연습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설명 마치겠습니다. 끝.